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라병이 나서 죽은 욕심쟁이 공주 이야기입니다. 우라병이 나서 죽은 공주. 옛날에 새를 유난히 좋아하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새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이름난 새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지요. 공주의 새들은 수천 마리에 이르렀고 새를 돌보고 모이를 주는 사람만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온통 새소리와 새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지요. 그런데 공주에게는 비어있는 아름다운 황금 새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새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넣을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아직 그 새장에 넣어두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새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공주를 초조하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구해오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과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공주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지요. 그 노인의 손에는 비단으로 감싼 새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주는 새를 가져왔다는 소식에 얼른 뛰어나가 보았지요. 비단을 거두어 보니 거기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깃털은 오색으로 빛나고 부리는 고운 흰색이었는데 어찌나 귀티가 나는지 저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지요. 공주는 얼른 그 새를 황금 새장에 넣어두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새를 가져왔으니 약속대로 상금과 벼슬을 주겠소. 그러나 노인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공주님, 저는 살 만큼 산 늙은이입니다. 그런 제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다른 새들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공주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가졌으니 다른 새들에게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잠시 후 수천 마리의 새들이 왕궁의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공주는 그날부터 새장 앞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데에도 아름답게 빛나던 깃털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탁하게 바래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이었지요. 여봐라,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하거라. 공주는 목욕을 시키면 나아질까 싶어서 시녀에게 목욕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였지요. 그러나 새를 목욕통에 넣는 순간 공주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곱던 색들이 모두 지워지고 흉측한 검은 깃털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그 새는 까마귀였던 것입니다. 공주는 너무 화가 나서 궁궐 여기저기를 미친 듯 뛰어다녔습니다. 감쪽같이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하였지요. 날려보낸 수천 마리의 새가 아까워서 병이 났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우라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얼마 후 공주가 묻힌 자리에 나무가 자라더니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축축 늘어져 새장 같았고 노란 꽃잎은 새의 부리를 닮은 그 꽃은 바로 개나리랍니다. 새의 미련이 남은 공주가 죽어 황급빛 새장으로 변한 것이라고들 하였지요.
극락으로 가는 다리. 아주 오랜 옛날 길고 긴 한 가닥의 구리로 만든 다리가 이승에서부터 극락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승에서 선행을 베푼 사람이라면 죽은 뒤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구리로 만든 다리를 건너 극락으로 가서 신선이 되거나 부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돼지잡이 백정이 어느 가난뱅이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가난뱅이가 돈을 갚지 않았지요. 추운 겨울날 백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몽둥이를 들고 가난뱅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쳤지요. 오늘은 반드시 돈을 받아야겠다. 돈을 당장 내놓도록 해라. 그러자 가난뱅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때려 죽인데도 돈이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네 옷이라도 벗겨 가야겠다. 백정은 가난뱅이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백정과 가난뱅이를 보았지요. 여보시오,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짓이오? 남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니. 백정이 말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아서 이러는 것이니. 대체 저 사람이 당신에게 빚을 얼마나 졌길래 그러시오? 100문이나 졌다오. 여보시오, 까짓 100문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 저 사람의 옷을 벗긴단 말이오. 그 돈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소. 백정이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도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대신 갚겠다는 말이오? 정말이오. 나그네는 보찜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가난뱅이와 친척이오? 아니요. 그럼 친구요? 그것도 아니요. 그럼 잘 아는 사이요? 아니요. 그런데 왜 빚을 대신 갚으려는 것이오? 저 사람이 불쌍하여 그러는 것이오. 당신이 옷을 벗겨가면 저 사람은 얼어 죽을 것이 틀림없잖소. 백정은 나그네의 마음씨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가난뱅이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난 저 가난뱅이와 이웃에 살면서도 자비를 베풀지 못하였다니. 그러니 돈은 그만두시오. 백정은 나그네가 주는 돈을 뿌리친 뒤 가난뱅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빚을 재촉하지 않겠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백정 집도 집어치우고 빚 문서도 태워버렸지요. 그래서 백정은 한 가지 일로 극락에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돼지잡이 백정이 극락으로 가는데 도중 정진 영감을 만났지요. 두 사람은 길 동무가 되어 극락으로 가면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빚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극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감님은 무슨 일을 하여 극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정진 영감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나는 40년 동안 정진을 했다네. 마음을 가다듬어 불도를 닫고 나쁜 짓이란 해본 적이 없으며 채식만 하며 살아온 것이지. 그렇다면 영감님은 반드시 극락에서 신선이 되실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하룻밤을 묵어갈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주위에 혼자 지내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집의 대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였지요.
다행히 주인의 허락을 받아 안으로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안은 온통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었지요. 게다가 탁자는 백은으로 되어 있었고 의자는 황금으로 만든 것이었으며 항아리는 옥으로, 술잔은 백옥이었습니다. 정진 영감이 백정의 귀에다가 속삭였지요. 여긴 보통 사람의 집이 아닌 것 같네. 황제의 별궁이거나 어느 재상집의 별장이 틀림없어. 오늘 우리는 운이 좋군. 그런데 이 호화스러운 집에는 두 사람의 젊고 아리따운 과부와 시녀 네 사람이 있을 뿐 남자라곤 한 사람도 없었지요. 젊은 두 과부는 저녁을 대접하면서 두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집에 머물면서 집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 정진 영감은 좋아 입이 찢어지면서 얼른 그라마하고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백정은 정진 영감의 귀에다가 속삭였지요. 젊고 아리따운 과부들이 사는 집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집에서 머물다니요. 아무래도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30년간 수도를 한 사람이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지. 그러니 실수할 염려는 붙들어 매두게나. 전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전 착한 일이라곤 딱 한 가지밖에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실수를 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밖으로 나가 대문 밖 돌 계단에서 잠을 청하였지요. 밤새도록 모기가 물어뜯어 백정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다음 날 벌써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위가 허전하였지요. 이상하다. 어제 분명 돌 계단 위에서 잠을 잤는데. 그런데 대궐 같은 집은커녕 근처에 오두막도 없었고 자신은 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정이 일어서자 어디선가 뿌드득 뿌드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그래서 길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진 영감이 계곡 구덩이에 빠져 두 마리의 커다란 구렁이에게 칭칭 감겨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요. 극락을 향하여 주랭랑을 쳤지요. 백정은 무사히 극락으로 가는 구리 다리를 건너 극락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신이 인간 세상의 백모란이라는 낭자를 사랑하여 함께 극락으로 도망을 쳤지요. 그러자 백모란의 오빠가 여동생을 찾으려고 구리 막대기를 들고 구리로 만든 다리 입구까지 쫓아왔습니다. 극락으로 가면 못 쫓아갈 줄 알고 나도 착한 일 몇 가지는 했으니 충분히 극락으로 갈 수 있어. 백모란의 오빠는 이렇게 소리치며 구리 다리를 건너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신이 보검을 빼들어 구리 다리를 한 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로부터 극락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사람들은 다시는 살아서는 극락으로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련꽃, 사랑. 옛날 어느 곳에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갈라져 있었지요. 두 나라는 서로 원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남쪽 나라 임금님이 새 왕비를 얻었지요. 새 왕비는 임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되어 어여쁜 공주를 낳았지요.
임금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생긴 자식이기에 뛸 듯이 좋아하였지요. 이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자.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거라.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흘러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워낙 아름답고 총명한 데다가 마음씨까지 착하여 모든 청년들이 공주를 탐냈습니다. 모두들 공주를 자기 신부로 삼고 싶어 하였지요. 하루는 임금님이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신랑감을 골라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저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사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나 공주에게는 5년 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북쪽 나라 왕자였지요. 5년 전만 해도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공주의 생일 북쪽 나라 왕자는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공주는 처음 왕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던 것이지요. 공주가 19살이 되자 임금님은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공주는 초조한 나머지 몰래 궁전을 빠져나가게 되었지요. 북쪽 나라 왕자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공주는 북쪽 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넜지요.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풀밭 위에 앉아 기도하였지요. 신령님, 무섭고 떨립니다. 오늘 밤 신령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끝이 나자 어두침침한 숲으로 반딧불 수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반딧불들은 불을 밝혀 공주를 지켜주었지요. 공주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뜬 공주는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배가 고파 산 열매를 따먹으며 걸었습니다. 목이 말라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연못 물을 마시려는 순간 공주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내 얼굴이야? 공주는 기겁을 하고 놀랐지요. 헝클어진 머리, 숯 검정 얼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주는 연못으로 들어가 맑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였지요.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공주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산길에서 할머니와 마주쳤지요.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요? 북쪽 나라로 갑니다. 먼 길을 가시는구려. 빨리 가는 지름길을 알려줄까요? 예. 할머니는 오던 길을 되돌아 공주를 고갯마루까지 안내했습니다. 저기 길이 보이지? 쭉 따라가다 오른쪽으로 꺾어서. 할머니는 북쪽 나라로 가는 지름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공주는 할머니와 헤어져 길을 떠났지요. 한참 걸으니 바다가 나왔습니다. 바다에 가로막혀 갈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지? 용왕님, 이 큰 바다를 건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새들이 날아와 소리쳤습니다. 공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오십시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 그물을 만드세요. 어서요. 공주는 새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물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물 속에 들어앉아 있었지요. 그러자 새들이 그물을 입에 물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새들은 열심히 날개짓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순식간에 바다를 건너 북쪽 나라 궁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북쪽 나라 임금을 만났지요. 왕자님과 결혼하고 싶어 힘든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북쪽 나라 임금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건 안 된다. 남쪽 나라는 원수 나라이다. 거절당한 공주는 궁전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앞에 섰지요. 공주는 바다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주의 죽음은 곧 북쪽 나라 왕자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북쪽 나라 왕자 역시 공주를 사랑하고 있었지요. 왕자는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자도 공주처럼 바다로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제서야 북쪽 나라 임금님은 후회를 했습니다. 북쪽 나라 임금님은 남쪽 나라 임금님과 만나 서로 화해하고 두 나라는 친구 나라가 되었지요. 하늘에서는 공주와 왕자의 슬픈 넋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공주를 하얀 백목련으로 태어나게 해주고 왕자는 붉은 자목련으로 태어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돈에게 속은 사돈. 옛날에 산골에 사는 사람과 들에 사는 사람과 서로 어쩌다 사돈이 되었지요. 사돈이 됐으니 서로 놀러 가기도 하고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들사돈이 산골 사돈 내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가보니 사돈이 왔다고 대접을 하는데 꿩 고기를 구워가지고 대접을 하였지요. 산골이니 꿩이 많고 어쩌다가 그걸 좀 잡아놨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들사돈이 꿩이라는 걸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지요. 들에 평생 살아도 꿩 구경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먹어보니 아주 맛이 좋았지요. 어디서 이런 맛 좋은 걸 잡아왔나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사돈, 이걸 어디서 잡으셨소? 산골 사돈이 듣고 보니 이 들사돈이 꿩을 잡아보고 싶어 그러는 것 같은데 꿩 잡기가 어디 쉽나요? 평생 산골에서 살아온 저도 어쩌다 잡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지요. 그렇다고 그거 못 잡는다 말하기도 못하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였습니다. 아, 아주 쉽습니다. 도리깨 회초리에다가 새끼줄을 매달고 새끼줄 끝에다 콩을 매달아 가지고 산에 갖다 놓으면 되지요.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오. 그럼요. 그렇게 놓으면 꿩이라는 놈이 산에서 내려와 콩을 집어 먹으려고 새끼줄을 콕콕 잡아당길 것 아니오. 그 바람에 도리깨가 빙 돌아서 탁 치면 꿩이고 뭐고 다 죽지요. 그렇게 한나절만 두면 꿩이 아주 산더미만큼 잡힌답니다. 들사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고 안 될 법도 하고 알쏭달쏭하였습니다. 에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집에 가서 도리깨에다가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으로 가지고 가보았지요. 갖다 놓고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꿩 한 마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파리 한 마리도 없었지요. 내가 사돈에게 속았구나. 그러고 나서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골 사돈이 들 사돈 내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 집에서도 사돈이 왔다고 대접을 하느라고 야단이 났지요. 들이니 물이 흔하였습니다. 그러니 송사리를 잔뜩 잡아서
이걸 튀기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요리를 하여 대접을 하였지요. 산골 사돈은 산골에 사니 물이 귀하고 그러니 송사리 같은 걸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먹어보니 아주 맛이 좋았지요. 사돈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이걸 어떻게 잡으셨소? 들사돈은 바로 그렇게 물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서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였지요. 아, 아주 쉽지요. 쇳꼬리에다가 조리를 매달고 커다란 물독이나 하나 새 등에 짊어지워서 어디든 도랑물 흐르는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찌 물고기를 잡나요? 그렇게 해놓고 소를 슬슬 몰기만 하면 소가 꼬리를 한번 툭툭 칠 때마다 매달아 놓은 조리도 따라 올라올 것이 아니오. 그때마다 조리에 송사리다 뭐다 물고기란 물고기는 죄다 들어가고 소가 꼬리를 휙 들어서 탁 치면 곧장 물독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한나절만 몰고 다니면 물독 10개로도 감당을 못합니다. 산골 사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쏭달쏭하였지요. 한번 해보기나 하자고 집에 가자마자 그대로 해보았지요. 그러고는 개울가로 갔습니다. 가서 이리저리 소를 몰고 다니는데 아무리 몰고 다녀도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었지요. 하루 종일 해봐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길로 들사돈을 찾아가 따졌지요. 아니 사돈, 내 아무리 산골에 살아서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기로써니 그렇게 놀려먹는 법이 어디 있소? 들사돈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도리깨 회초리에 새끼줄 달고 새끼줄 끝에 콩 매다는 건 될 법하고요. 선비와 삼계탕. 아주 오랜 옛날 삼국시대 때 강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강선비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강선비는 농사를 짓는 틈틈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강선비는 그날부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지요. 5만 가지 약은 물론이고 몸에 좋다는 것이 있으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강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진학산 관음굴에 들어가 기도를 올렸지요. 산신령님,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몇 날 며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다 설핏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너의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간웅봉 바위 절벽에 가면 빨간 열매가 셋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다. 그 풀의 뿌리를 캐어 어머니께 다려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다. 강선비는 깜짝 놀라 눈을 뜨자마자 관음봉으로 달려갔지요. 그곳에는 과연 빨간 열매가 셋 달린 풀이 있었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선비는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 잔뿌리 하나까지도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캐었지요. 그 뿌리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잘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던 어머니는 겨우겨우 일어나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에 금세 화색이 감돌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지요. 어머니는 깊은 잠을 달게 자고 일어난 것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강선비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강선비의 효성을 칭찬하였지요. 소문을 듣고 산삼을 찾아 관음봉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모두 뒤져도 산삼은 보이지 않았지요. 참 이상한 일이네.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는 강선비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인 줄 알았더니 순 거짓말쟁이로군.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늘이 감동한 것이지 산삼은 아무나 볼 수 없어. 그렇지, 효자만이 볼 수 있지.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강선비가 다시 관음봉에 올랐습니다. 관음봉 절벽에는 여전히 빨간 열매가 셋 달린 산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왜 다들 없다고 했을까? 강선비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라 산삼의 씨앗을 받았지요. 씨앗을 뿌려 키우면 더 많은 사람이 먹고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뿌듯한 마음으로 산에 내려와 받아온 산삼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얼마 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이파리가 돋아났지요. 강선비는 정성스레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뿌리가 점점 굵어졌지요. 강선비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뿌리를 캐다 주어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용하구나. 병이 나은 사람들은 좋아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리고는 하나같이 강선비가 가꾼 그 신기한 뿌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생겼을까? 맞아, 사람 모습과 똑같지.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뿌리를 사람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사람 인자를 써서 인삼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강선비를 따라 하나둘 인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인삼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재배를 하다 보니 약으로만 쓰기에는 인삼이 남아 돌았습니다. 어느 해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 더위가 찾아왔지요. 강선비는 더위에 지친 어머니를 위하여 잘 기른 암탉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해마다 삼복에는 닭을 잡아 구워드렸지만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는 더위를 못 견뎌 하셨지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 닭만으로는 부족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강선비 머릿속에 인삼이 떠올랐지요. 인삼을 드시면 기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인삼을 달게 잡수지 않았지요. 맛이 좀 쓰구나. 몸에 좋다니 먹기는 한다만. 이 맛살을 찌푸리며 억지로 드셨지요. 강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잡아둔 닭이 눈에 들어왔지요. 옳지. 닭을 삶을 때 인삼을 넣어볼까? 닭을 좋아하시니 틀림없이 맛있게 드실 거야. 밭에는 인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요. 강선비는 그 중에서도 뿌리가 굵고 잘 자란 인삼을 골랐습니다. 강선비는 가마솥에 물을 많이 붓고 암탉과 함께 푹 고았습니다. 김이 오르고 가마솥 뚜껑이 들썩이면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지요. 하지만 강선비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강선비가 조심스레 내놓은 음식의 국물 맛을 본 어머니가
말씀하셨지요. 닭의 향긋한 인삼 맛이 더해지니 참으로 기이한 맛이로구나. 내 생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다. 마침내 강선비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어머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요. 어머니는 강선비 말처럼 맛있게 먹고 무더운 여름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닭의 인삼을 넣어 끓인 이 음식은 이 동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지요. 그 사람들은 여름에 보양식으로 먹는 이 특별한 음식을 닭 게자와 인삼의 삼자를 따서 게삼탕이라 불렀지요.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닭이 흔해지고 말았지요. 흔한 닭보다 약이 되는 인삼이 더 강조되면서 게삼탕은 닭과 인삼의 순서를 바꿔서 삼계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농부와 포졸.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실 정도였지요. 그리고 농사일보다 술 마시는 일이 더 관심이 많아서 어느 술집에 술 맛이 좋다는 소문이 들리면 당장 그 술집으로 달려가서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술은 병에 담아 집에 가지고 와서 또 마시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는 지나가던 마을 사람으로부터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 안에 술집이 새로 생겼는데 주인이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담근다는 것이었지요. 네, 당장 가서 맛을 봐야지. 농부는 일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만 하였지요. 창을 든 포졸이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졸은 성 안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워 짐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었지요. 다행히 아무 짐이 없었던 농부는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새로 생긴 술집에서 맛있는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지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술병을 들고 걸어오는 농부를 포졸이 불러 세운 것입니다. 어이, 이리 와서 잠깐 나 좀 보세. 왜 그러십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게 뭔가? 아, 이것이요. 술병입니다. 자네 지금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술을 더 마시면 큰일 나겠어. 보졸은 농부를 생각해 주는 척하며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지요. 술맛이 기막히게 좋군. 보졸은 빈 술병을 돌려주며 농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네. 그만 가보게. 보졸은 선심이나 쓰는 듯 성문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억울했지요. 하지만 포졸에게 잘못 보이면 성 안에 드나들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술병을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졸의 행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지요. 그 뒤로도 농부는 성 안의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돌아올 때마다 포졸이 술을 빼앗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분통을 터뜨리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하도 약이 올라서 포졸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리, 오늘은 마시지 마십시오. 이건 술이 아니라 제 오줌입니다. 그러자 포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라고? 술을 주기 싫으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정말 오줌이라니까요. 오줌이라도 좋으니 어서 술병을 내놓게. 포졸은 농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술병을 빼앗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술맛 좋구나. 농부는 그를 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이런 못된 포졸 같으니 어디 두고 보자. 농부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포졸을 혼내줄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농부는 당장 성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빈 술병에 오줌을 누었지요. 그리고는 술병을 들고 성문으로 갔습니다. 농부를 보자 여느 때처럼 포졸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게. 며칠 동안 뜸했는가? 자네를 기다렸다네. 포졸은 농부에게 얼른 술병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깜짝 놀라며 말하였지요. 나리, 마시지 마십시오. 그건 술이 아니라 제 오줌입니다. 그러나 포졸은 농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다고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어림없는 일이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진짜 오줌이라니까요. 그래? 술 맛이 나는 오줌이겠지? 이렇게 말하며 포졸이 술병에 입을 대려하자 농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드시기 전에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화를 내시지 않겠다고요. 알았네. 포졸은 말을 마치자마자 술병에 담긴 농부의 오줌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포졸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마신 오줌을 토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포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농부와 약속을 한 터라 화를 낼 수도 없었지요. 포졸을 골탕 먹인 농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성문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라탕을 먹는 친구. 옛날에 아주 친한 세 친구들이 있었지요. 이름은 이재신, 김행, 김덕연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곳에서 함께 시험을 보기 위해 과거 공부를 하였지요. 그런데 김행과 김덕연은 자라탕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걸 본 이재신이 침을 뱉으며 나무랐지요. 그런 흉측한 것을 어찌 선비가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선비 집안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라를 먹는 놈은 사람이라 할 수 없네. 어째서 오랑캐가 되려고 하는가? 김행과 김덕연은 서로 눈짓을 하였습니다. 두고 보자. 김덕연의 별장이 성산이 호숫가에 있었지요. 어느 날 성산에서 낚시질도 하고 예쁜 꽃도 구경하자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일찌감치 왔고 다른 손님들도 많이 참석하였지요. 김덕연이 손님들을 위해 점심을 마련하여 구수한 닭국을 큰 그릇에 한 그릇씩 내오니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재신과 김행과 김덕연 세 사람은 모두 맛있게 그릇을 비웠지요. 김덕연이 재신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없고 암탉이 토실토실 살이 쪘기에 닭국을 끓였는데 자네가 맛있게 먹으니 참으로 고맙네. 내 평생 먹어본 닭국 중 이만큼 맛있는 것은 없었네. 더 드시게. 한 그릇 더 주게. 김덕연이 한 그릇 더 내오도록 명하였지요.
정말 맛있군. 이재신은 또 그릇을 비웠습니다. 김행과 김덕연이 물었습니다. 그 맛이 자라탕과 어떠한가? 이재신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였지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는데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자네가 든 두 그릇이 자라탕이 아니던가? 김덕연의 말에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고 이재신은 깜짝 놀라며 거짓으로 땅에 대고 외구액거리며 토하는 신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색한 관리. 조선시대 한양에는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관리는 남의 집에 갈 때에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는 소와 개, 그리고 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소는 외양간에 묶어놓고 개와 닭은 그 집 마당에 풀어놓는 것이었지요. 관리를 맞이하는 집주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가지고 오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고개를 내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선물은 무슨 선물? 제가 필요해서 가져왔을 뿐인데요. 소는 이 집에서 얻어갈 물건이 있으면 등에 실어 가려고 몰고 왔고 개는 제가 똥을 누게 되면 그걸 먹이로 주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닭은 이 집 마당에 버려져 있는 곡식 나달이나 주워 먹으려고 가지고 왔지요. 관리의 말에 집 주인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곤 하였지요. 정말 지독한 구두쇠군. 이렇듯 지독한 구두쇠이다 보니 관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도 제대로 대접할 리 없었습니다. 행여 점심때 손님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온 식구가 밥을 먹지 않고 굶으며 손님이 어서 돌아가기만 기다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관리는 저녁 때 찾아온 손님에게는 술상을 차려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술상에는 언제나 두부 석점에 술 석잔 뿐이었습니다. 술과 안주가 떨어져도 더 내오는 법이 없었지요. 에이, 입맛만 버렸네. 누가 구두쇠 아니랄까봐. 손님들은 투덜거리며 관리의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의 친구인 정 씨와 김 씨가 관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관리가 손님에게 두부 석점에 술 석잔만 대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관리의 집을 향해 걸어가며 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술 12잔을 얻어 먹어야겠네. 그러자 정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김 씨를 쳐다보았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그 구두쇠 친구에게 무슨 수로 술 12잔을 얻어먹겠다는 건가?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네. 김 씨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관리의 집에 도착하였지요. 어서들 오게. 그렇지 않아도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네. 관리는 정 씨와 김 씨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술상을 차려왔지요. 술상에는 여느 때처럼 두부 석점과 술 석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는 정 씨와 김 씨에게 술을 권하며 말하였지요. 안주가 두부 석점밖에 없으니 술은 석잔만 대접하겠네. 나는 마시지 않을 것이니 둘이서 석잔을 나누어 마시도록 하게. 그런데 관리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김 씨가 품속에서 칼을 꺼내었지요. 그리고 두부 석점을 각각 4조각으로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부는 12점이 되었지요. 김 씨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어떤가? 이제 두부가 12점이 되었으니 술도 12잔을 마셔야겠지. 김 씨의 말에 관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리는 꼼짝없이 두 친구에게 술 12잔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 후로 관리는 손님에게 두부 석점에 술 석잔만 대접하는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비와 머리 9 달린 도둑. 옛날 어느 산 속에 머리가 9 달린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눈과 귀가 8개이고 코와 입은 9개나 되었지요. 도둑은 마을에 내려와 귀한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까지 잡아가곤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만 보아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울던 아이들은 머리 9 달린 도둑이 온다는 말만 하여도 울음을 뚝 그쳤지요. 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예쁜 부인이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옆집 종과 함께 우물에 물을 길러간 아내가 머리 9 달린 도둑에게 붙들려 가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찾아와야지. 젊은이는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골짜기에 들어서니 오막살이 초가집이 있었지요. 초가집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어디로 가는 게요?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으러 갑니다.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먼. 하지만 그냥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요. 이 길로 좀 더 들어가면 오막살이 집이 한 채 있다오. 그 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먼저 찾아가서 길을 물어보고 가게나. 예, 고맙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초가집이 보였지요. 초가집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둑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 도둑은 기운이 장사라오. 당신 같은 사람이 갔다간 목숨이 위험하니 이걸 먹고 뒷산에 있는 바위를 들어보고 가시오.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커다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무가 아니라 산삼이었지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뒷산에 있는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바위는 땅에 딱 들어붙어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여보게, 아직 그 힘으로는 도둑을 잡을 수 없네. 하나 더 먹게. 할머니는 산삼을 하나 더 주었지요. 젊은이는 산삼을 먹고 다시 뒷산에 올라가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간신히 무릎까지 들어올렸지요. 아직도 안 되겠네. 할머니는 다시 젊은이에게 여러 개의 산삼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올릴 수가 있었지요. 그만하면 도둑과 싸울 수 있겠군. 맨손으로는 어려울 테니 이 칼도 가지고 가게.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긴 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은혜라니, 그저 나쁜 도둑이나 없애주면 그만이지. 저 길로 가다 보면 발길에 돌이 차일 것세. 그 돌을 들어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도둑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네. 젊은이는 산 길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우거진 길을 한참 걷다 보니 발끝에 돌이 차였지요. 돌을 들어보니
그 밑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을 파고 들어가 보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왔지요. 대문 안에 대문이 있고 그 안에 또 대문이 있었습니다. 9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둑이 있는 방이 나왔지요. 젊은이는 우물가에 서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버드나무 위에서 도둑의 집을 들여다 보았지요. 그때 어떤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젊은이 아내와 함께 붙들려 온 옆집 종이었지요. 젊은이는 버들잎을 한 줌 떨어뜨렸습니다. 버들잎은 종의 물동이에 떨어졌지요. 종이 나무 위를 희끗 올려다 보았습니다. 쉿! 젊은이는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지요. 종은 사방을 두리번 거리더니 내려오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종을 따라 도둑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종은 젊은이 귀에 입을 바싹 가져다 대었습니다. 도둑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 방에 있다가 도둑이 잠들면 그때 잡으셔요. 종은 젊은이를 어두운 방에 숨겨주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왔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지요. 가만히 앉아서 이 집 주인을 기쁘게 해주겠는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은 의아한 듯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여기까지 오라 했나? 제 발로 죽으러 온 모양이지. 어찌 그런 말을 하셔요? 종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옆방에서 아내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지요. 아니, 어쩜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건만. 젊은이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도둑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도둑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젊은이의 아내가 웃으며 도둑을 맞았지요. 당신이 없는 사이에 앉아 한 사람을 잡아놓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저녁이나 드셔요. 먹으리 대단한 놈은 아닙니다. 옆방에서 듣고 있던 젊은이는 칼을 뽑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머리 아웃 달린 도둑놈아,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도둑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둑도 칼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아내와 종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요. 그 순간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 아웃 달린 도둑의 머리였지요. 9개나 되는 도둑의 머리가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젊은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지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소? 젊은이는 아내를 도둑과 함께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자신을 믿고 도와준 종과 결혼하여 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